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광희 기자, 불교계에서 이번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어떤 내용을 강조했습니까? 네, 이번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시민들은 이곳 조계사를 찾아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이날 행사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 마음을 새겨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올바른 국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을 비롯해 전국엔 비 소식이 예고됐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 해상엔 풍랑주의보와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안엔 최대 80에서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올 예정이고 강원 산지엔 최고 5cm의 때 아닌 봄눈이 쌓일 걸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 그칠 예정인 가운데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대통령실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검찰과 갈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추미애 당선인의 행보가 연일 관심인데요. 전문가들과 정치권 쟁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겠다.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물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종교적 행사에서 네. 축사의 형태를 띈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여기에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어렵고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 소외된 이웃들 이런 그 주변을 보살피겠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대통령께서는 따뜻하고 어쨌든 이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민생을 챙기겠다. 그래서 민생 지난번 사실 기자회견의 키워드도 민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가서 우리 국민들이 소외되거나 혹은 아픔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챙기겠다.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처님 오신 날에 드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메시지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저희가 바로 넘어가 보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좀 보인 반응을 두고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당시 발언 먼저 함께 보시죠. 살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답을 하기 전에 7초 정도 침묵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표시죠. 그거는 총장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본인이 어쨌든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를 하면서 본인이 원했던 인사 시기나 아니면 인사 내용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느 검찰총장에 다 있었던 겁니다. 검찰총장이 원하는 인사안이 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막 그런 식의 표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고 수사는 검찰총장이야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세간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듯이 마치 김건희 여사의 방탄용 인사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중앙지검장을 바꾼 거예요.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뿐만 아니고 유력 인사의 경우에는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울산시장 그 재수사 사건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공공수사부에서. 예. 그리고 수원지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수사 이거 다 방탄용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핀셋용 뭐 원포인트 인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밀었던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 인사 이후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봐야지만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요 인사만 놓고 특정인의 방탄용이다라고 비판하기는 아주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본인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9월까지니까 예. 넉 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서울중앙지검 장만 교체된 건 아니고 1차장 그리고 4차장도 교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의 1차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고요. 특히 4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수사의 지휘 라인이 교체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거나 또는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려 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원석 총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 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가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민들께서 계속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검찰 인사와 이원석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도 제각기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이 끝나면서 좀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 서면 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여사는 총장 패싱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조직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총장 패싱 인사는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라고 봐도 됩니까? 불신임이죠. 7초가 이원석 총장의 전 검사 생활의 기간만큼 길었을 겁니다. 본인은. 실제로 제 생각인데 총장 입장에서는 나는 패싱당했다. 이 정부 검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뭐 연일 지금 뭐 대구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약간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공인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뭔가 이 관련된 것들을 대통령 관련된 것들을 약간 사적인 신분,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그냥 뭐 만약에 일반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가족 관련된 이야기에서 충분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이야기가 논리가 통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공인이고 어쨌든 뭐 최고 권력자인데 이 권력자의 신분에 있는 가족까지 같이 이제 그냥 일반인 범인처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총선 민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이것들이 과연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지만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뭐 인사 관련해서도 네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야기했는데 예. 이 이야기가 대통령 용산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렇게 인사는 이렇게 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처럼 수사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검찰에서 어떤 입장을 계속 이제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검찰 수사 상황도 잠시 살펴보면요. 이 검찰은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에 해당 영상 원본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이 카톡 대화를 제출하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재형 목사 측에서 대화 내용 제출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출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본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 취재했다. 그래서 이 언더커버 일종의 잠입 취재 형식으로 했다는 맞아요. 건데 네. 그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했고 본인이 그런 정의감과 사명감에 불타서 했다 그러면은 그런 관련 자료들 흔쾌히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더군다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영상 원본과 이런 카톡 대화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일 텐데 왜 미적미적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0일쯤 제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뭔가 부적절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좀 꺼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본인들이 말하자면 그 취사 선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가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4월 총선 한 달 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이 여권 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등판설에 대해서 연일 긍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어쨌든 당내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야 되는 명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압도할 만한 명분을만 있다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순전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직 이 전당대회 전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좀 확신에 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출마한다고 거의 보면 될까요? 일단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 출마 여부가 당선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문제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활동 이력이 또는 활동 경험이 나중에 본인 대선 행보에 어떤 유리함으로 작용할지 불리함으로 작용할지를 감안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갈등만 갖고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책적 차별화를 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해서만 차별화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근혜 예전 비대위원장은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지 않는 한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각을 줘서 당대표 성공 요인으로 끌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이제 성공 요인을 찾아내느냐, 비전을 찾아내느냐 이건데요. 아마 그 비전 찾기에 골몰하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출마를 결심했다면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당내에서 출마에 대해서 명분을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 의지가 있는 분들 몇몇을 보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깝다고 보여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 거리로 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는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대통령의 갈등을 노정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원래 대통령과 2003년부터 인연을 감안한다 그러면 출마를 통해서 대통령과의 윈윈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라면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끝나면 어디 가버릴 거다 얘기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오려면 지금 당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을 또 반대하던 당내 목소리가 조금 수그러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이 좀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유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 지금 당권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일종의 대통령과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사실 포지셔닝이 반윤으로 돼 있다고 보는 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조차도 약간 비윤 성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5대5, 7대3으로 하든지 당원 100% 하든지 현재로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위원장 차라리 상수로 놓고 어떤 시장에서 차라리 평가 한번 받아보는 게 오히려 친윤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은 국정임기 3년 동안 아예 비윤의 스탠스, 반윤의 스탠스로 가는 그런 당권 후보보다는 그나마 초기에 대통령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요로서 참여도 했고, 이런 분이 설령 대통령과 척을 진다 하더라도 정책적 척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결에서의 척은 아닐 거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건 친윤 내부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난 것도 그런 결에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당선 가능성 혹은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른바 친윤계 내부 혹은 당의 주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희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이 한동훈 등판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가 되자 이 장 지도부가 준비 중인 이 총선 백서에서도 한동훈 책임론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에서는요, 이 갑론을박이 펼쳐졌거든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진실되게 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달라. 그리고 개인 내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또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 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론 앞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넣자는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상민 의원도요, 한 전 위원장이 바로 이 책임론을 뛰어넘을 압도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그 명분 과연 뭐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 총선 참패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 물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론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용산이 더 많으냐 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논란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론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한 명분이라면 지금으로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마도 대안이 없다라는 식의 명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당 내에서도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이런 명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런 명분으로 다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전당대회라는 그 경선 과정에서 지난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자마자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날선 비판했던 것처럼 정말로 전당대회에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 말고도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들이 여러 가지로 날선 공격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전 위원장의 출마론에 급격하게 좀 힘이 실리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 여기도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룰대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정해서 미룰 것이냐 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는 뭐 전당대회 룰 개정하자는 게 아마도 비윤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친윤 쪽에서는 개정하지 말자였는데 어제부터는 또 갑자기 이제 전당대회 룰 개정 관련해 가지고 또 약간 친윤에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친윤들의 약간 뭐 셈법이 약간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초기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또 달라진 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이 바뀌더라도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한동훈 때리기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당은 다르지만 저도 한동훈 동정론이 생기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이렇게 큰가? 사실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용산 책임이 7대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너도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당대회 룰이 크게 변수가 안 됐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동정론까지 생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룰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당선 가능성은 높다.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명분은 지지율이죠. 사실은 뭐 명분 세우기 나름인데 당을 개혁하겠다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의 지지율이 받쳐줘야지만 개혁이 가능한 것이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되면 명분을 쓰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이제 무당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룰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에서 룰 개정은 좀 할지 말지 현재 100% 당원 이 룰을 개정할지 말지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출마 예상자들이 다 나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룰을 개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비가 있는 거죠. 특정인에 대한 유리한 룰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경할 거면 빨리 변경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변경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면 빨리 그 변경 비율에 대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룰 개정만큼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만 당내 분란이 잦아든다는 것이고요.
룰 개정이 사실은 여론조사 100%로 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다 그러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또 결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당내에서 당대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반영할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저는 않거든요. 얼마나 빨리 룰을 정해가지고 출마자들을 정한 다음에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공약에 담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룰 갖고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당내에서 분란 조장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입성을 한다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근데 총선 때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으로 어쨌든 175석의 야당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 심판론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입법권을 진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릴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여의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어떤 그 협조도 없이 개혁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포지셔닝은 제1여당의 쉽게 말하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조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책임을 가진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오히려 도전자의 입장인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일합은 매우 흥미로울 수밖에 없고 또 차기 대권 경쟁을 향한 같은 함께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도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아주 그 전략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사실 휴가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른바 병상정치라는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병상정치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주 병상 정치를 넘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봤던 수렴청정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병상인으로서 이제 SNS 통해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메시지 내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라인 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결정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박찬대 원내대표를 보내서 의장 두 번 유력했던 두 분에 대한 조율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저는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정식 의원과 유력했던 이제 그 두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드랍을 한 건데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찌 보면 그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하듯이 한 거고 그다음에 친명의 좌장 정성호 의원은 뭔가 불만이 있었듯이 SNS 통해서 한 줄로만 표현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조차 우리의 입법권 서열의 2위,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후보조차도 이른바 자기의 명심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는 힘. 이건 대단히 큰 걸로 보는데 과연 이렇게 정말 국회의장까지 지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일극 정치가 저는 오히려 나중에 역풍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병상 정치에서 많은 국민들이 약간 민주당의 어두운 그림자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원했던 일주일 동안 민주당의 당내 현안은 이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된 분위기입니다. 오는 8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이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약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시면 뭐 당연히 뭐 다른 분들이 하실 경우에 뭐 잘 하시겠죠. 잘 하시지만 그래도 추진 동력과 가장 신뢰가 높은 분은 이재명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맡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 제가 대표님 만나서 딱 직접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적중한 것 같아요. 새 당대표 선출까지는 아직 석 달이나 남아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던 상황인데 왜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 대표 연임론을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오히려 연임할 경우에 차기 대권 행보에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차기 대권 행보까지 지금 예측하고 나오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대표가 연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이 결국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거 과정까지도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서 치른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총선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압승의 결과가 뭐 무조건 민주당이 다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연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도구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권도 견제하고 민생에 있어서의 또 책임 있는 정치를 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대표로서 당내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내주신 그런 성원과 또 민심에 부응하려면 결국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당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확실한 리더십을 대표로 해서 연임을 해서 이런 계획 과제들을 또 속도감 있게 또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분란들이나 이런 목소리들을 잦아들고 좀 빠르게 그리고 정치적인 효능감을 국민들께 선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선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표의 연임론과 함께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명계 당선인들이 22대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어떤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뭐 운영위원장 이렇게 이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지고 오자 이런 게 당내 분위기가 있고 지금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뭐 그 친명, 그러니까 원래는 상임위원장을 선수랑 나이 갈래대로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와 나이 갈래 말고 뭐 전문성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문성을 차지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뭐 친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임위원장까지 만약에 그렇게 이제 기존의 국회 갈래를 약간 조금 파괴하거나 무시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국회의장 선거가 저는 뭐 4명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게 좀 과열되고 약간 아니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뭐 아직 경선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원래 국회 갈래대로 바뀌었는데 상임위원장 선거도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그 임명도 그렇게 이제 그 순리대로 이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은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만약에 친명계로 채워진다. 야, 그러면 협치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협치라는 단어를 수기라는 단어를 치환해 보면요. 국회라는 것은 이제 협치라고 제가 보통 얘기해서 뭐 양보한다 이런 취지지만 수기라는 그 단어를 치환해 보면 사실 꼭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수기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로 표현돼서 뭐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그 다수결의 전제가 있습니다.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수기 과정을 통해서 다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20대, 21대 때부터는 좀 사라진 거거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기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보는 그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상임위원장도 만약에 친명, 강성 친명분이 된다 그러면 아까 효율 말씀하셨는데 국회는 효율을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효율을 따지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정의를 따지는 거고 국회는 수기 과정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효율을 강조해가지고 개혁 과제들을 추진한다. 그 개혁 과제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한쪽 편에만 이익이 되는 걸 개혁 과제로 저희가 하지 않아요. 전체 국민에 대해서 이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든지 판단하게 되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의원들 한두 명 갖고 논의한 끝에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만약에 정말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약간 중립적인 지위에서 또는 소수당의 의견들을 끝까지 들어주는 안건 조정위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장해줘야 되는데 21대 때 안 그런 것이 보정되는 것이 아니고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 기능은 저는 상당히 효율성을 너무 극대화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적 이해관계를 다 녹여낼 수가 없는 기구로 전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문제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지난번에 21대 때 초반에 민주당이 다 독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다음에 선거에서 계속 안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야당, 뭐 입법 독주 이런 프레임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중도층들은 당연히 이제 그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상임위원장 문제를 과거 이제 순리대로 뭐 순리대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의 뭐 우리가 이제 막 저는 뭐 법사위나 운영위까지는 지금 총선 민의 때문에 가져야 된다고 보지만 전부 다 뭐 민주당이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 상임위에도 그동안의 관례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22대 국회에 첫 의장단 후보를 선출합니다.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요,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님한테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명심이 친구의 우정이나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요. 네. 거기는 그냥 우정이고 명심은 추 후보님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자,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 추 당선인의 이 발언, 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많이 비슷한 그 패러디 좀 들어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지난 총선 때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뽑으면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권 심판론 어쨌든 뭐 그런 기재가 통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으나 어쨌든 국민의힘이 패배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는 국회의장이 유력한 분의 이 말은 저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 국회의장의 자리가 어떤 겁니까? 국가의전서열 2위를 떠나서 우리가 행정권은 정부에 있듯이 입법권은 그런 국회에 있는데 그 국회를 이끄는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말하자면 최후의 조율사고 최후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심판 기능인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심이 곧 뭐 민심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심이 민심이 아니라 국민은 명심이 아니라 중심을 원합니다. 중심 잡는 걸 원합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중심 잡지 않고 명심으로 가겠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뭐 이른바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말이 좋아 개혁이지 정말 이거는 국민적 토론과 수기가 필요한 것도 내가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회의장한테 그런 권한을 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무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사조정 그 판을 바꾸는 것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저런 말들이 실제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저게 엄포용이지 저는 관철용인가 싶어요. 근데 진짜 관철한다면은 전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추미애 후보자의 어떤 표현상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표현은 물론 뭐 명심, 당심, 민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 얘기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중에도 뭔가 이런 국회의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사실 당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관여를 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후보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 개입을 했다라기보다는 당 내부에서도 결국 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22대 국회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민심과 명심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없었다는 그 해명에서도 지금 명심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교통정리를 인정하신 거죠. 사실은 국회의장 출마하시는 분이 당대표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통상은 설령 그럴 수 있지 물밑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통상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물밑에서는 조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누구의 마음을 앞세웠든지 간에 어떤 장점을 앞세우든지 간에 그건 조율 과정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조율이 아니고 약간 조율 당하는 느낌의 이런 과정들은 처음 제가 봅니다. 근데 그런 과정도 국회의장의 뭐 당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는 걸 떠나서 노선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지시 아닌 지시를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따르겠다는 취지로 전 들려요. 그런 국회의장이 그게 제대로 된 국회의장의 인지인 것인지 우원식 의원과 그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감으로는 다 맞는 분들이죠. 그런데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선 전후를 떠나서 분명히 국민께 해명을 한번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 중진으로 꼽히는 우상호 의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장을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이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나 혹은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 뭐 이런 분들의 예를 들면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공개 지지했지만 이 명심의 교통 정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국회의장은 계속 이제 갈래대로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교통 정리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 전에 4명이 나와가지고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뭐 기계적인 중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한테 약간 국회의장이 저렇게 중심을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실제로 국회의장이 되시면은 아마도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당심, 민심, 명심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도 결국에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심, 민심, 명심이 모두 다 추미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사이의 명심 경쟁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심을 외치면서 행동은 명심만 쫓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의장 자리가 야당 대표가 지명하는 자리입니까? 지명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우리가 최소한 국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원로 중에서도 그다음에 합의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품격 있는 분을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까지 우리 역대 국회의장을 뽑았는데 당대표가 지명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국회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당대표 뜻대로 되는 국회의장이라 그러면은 그 본회의장에서 야당과의 숙려와 협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대표의 생각대로만 간다면은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이지 그걸 어때 본회의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대의권을 주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저는 국민들이 정말 국회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잘 만들어서 협치해서 내보내라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맞는 법안들만 빨리 통과시키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이 유력한 둘 중에 한 분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분 다 명심은 4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읍수하거나 구애하는 이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판 너무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까 여 전 행정관이 국회의장이 되시면 일단 중심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한편 추미애 당선인의 또 다른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엉뚱한 거부권을 질책하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자리인데 그러면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한노위원장 할 때도 본인의 당론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뭐 정책도 법안도 이제 통과시키신 분인데요. 저는 추미애 대표가 만약에 국회의장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본인이 계속 그동안에 공약하신 거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검찰 공약, 그러니까 검찰 관련된 그러한 법안들이나 그러한 뭐 이슈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세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다른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뭐 중심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미애 의장께서 알려진 그러한 이슈들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여당과 또 이렇게 협의가 가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심을 잡을 것이라고는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글쎄요, 지켜봐야겠지만.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국회의장 자리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 내 질서 유지 이렇게 저게 명명하지만 어쨌든 국회 내에서 웬만하면 소수당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회를 주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라고 되어 있는 국회법 해석을 거의 역대 국회의장은 합의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하는 경우에만 상정하거나 국회 의사 일정을 정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국회법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협의라고 그러면 의장이 계속 국회 일정에 넣고 그다음에 상정하고 국정조사하고 현안 질의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국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회가 갈등을 녹여내는 기구가 돼버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의 정치행위 전면에 서게 된다. 저는 그것은 조금 당이 정치행위를 하는 거하고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상의 정치행위로 모든 게 다 변질되는 거 다른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정당과 국회가 거의 합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어른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추미애 국회의장 되시려는 분이 조금 더 생각을 좀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추미애 당선인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름다운 말만 주고받겠느냐.
윤 대통령과의 또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추미애 후보자가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국회가 개원하면 개원 연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또 시정 연설을 하러 옵니다. 그때 국회에 오게 된다면 사실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을 이제 내려다볼 수도 있는 또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악연이라면 또 악연일 수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추윤 갈등이라는 사태의 또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뷰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름다운 말만 주고받겠느냐라고 취지로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아름다운 말만 뭐 좋은 말만 주고받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더 거짓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었고 그리고 통과될 예정으로 지금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 뭐 아름다운 말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강한 국회의장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중립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인 중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시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된다 이러한 생각이 민주당 당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또 민주당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내놓은 법안들을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 민주당 이번에 국민들이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국회의장이 나설 일이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이 왜 규정했냐면 대통령의 국회 예산권은 없앴잖아요. 저희가 원래 있다가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적 요소 중에 그러니까 국회 예산권을 없앤 대신에 거부권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을 잘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 안 하겠죠. 물론 이거 법에 대한 내용 평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사실 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한 정당이 만약에 입법을 많이 양산해낸다. 근데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 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입법에 대한 반응이 거부권 행사인 것이지 거부권 행사 먼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없애려면 국민의힘이라는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걸 다 거치면서 녹여내야 돼요. 그럼 거부권 행사가 명분이 줄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코인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복당이 확정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꼼수 복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자,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코인 논란이 있었을 때 빨리 비판이 오니까 그래서 윤리위에 해부되니까 탈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윤리징계가 무산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탈당한 사람에게는 윤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소속으로 신분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위성정당에 우회 입당하면서 위성정당이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해산하고 민주당의 복당 과정을 통해서 합당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복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자 우회를 통해서 온 우회 입당 혹은 꼼수 복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결국 1년 반 정도 본인의 어떤 비난 여론을 조금 피한 다음에 이런 식의 꼼수 복당을 하는 것 이게 과연 정치 도에 맞는지 그래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꼼수 복당이라는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요. 뭐 꼼수라기보다는 뭐 김남국 의원에게 있어서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다시 이제 당적을 옮겼다가 지금 합당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김남국 의원 한 분만 보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또 결과들이었고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코인 관련된 의혹들이 또 국민적으로 많이 제기됐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특히 뭐 상임위 시간이나 본회 시간에 뭐 코인 거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수차례 또 사과를 한 적도 있었고요. 다만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느냐 또는 뭐 예를 들어 비자금이라든지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식의 탈법행위, 불법행위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수사 결과로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복당이라든지 이런 합당에서의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복당 절차를 뭐 막을 만한 명분도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신을 둘러싼 복당 논란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당을 원했던 게 아니라 탈당을 당했던 거다.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제가 마녀 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 의혹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당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코인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좀 관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이 논란이 일궈졌던 게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상임위 시간에 이른바 이제 딴짓했던 거 하나라 또 하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걸 좀 이용한 게 아니라 시세에 뭐 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 이거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김남국 의원은 지금 기소조차 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 남는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 요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거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를 하고 이번에 뭐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뭐 정치인으로 이제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부 그냥 평당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조차 막는 거는 김남국 의원한테 개인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조금 뭐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지난 총선 당시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총선은 이미 한 달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영입 제안 여부를 두고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조국 신당과 민주당이 그만큼 예민하게 보는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이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정치 시작을 조국 대표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또 대학원 제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와는 또 중앙대 선후배 관계이면서 또 수행비서실장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 다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는 정당의 우두머리를 누가 할 것인지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요,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병폐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신당으로 가려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전조 증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신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영입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런 영입 제안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여지도 없잖아 있죠. 따라서 저는 야권의 정계 개편과 관련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사태다.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알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민감하게 보는 것이고 조국 신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부인하는 거죠. 이게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앞으로 연쇄적인 아마 영입 제한 내지 이탈 가능성 때문에 양측에서 민감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파타야 납치 살해 사건의 첫 번째 피의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캄보디아에서 용의자 1명을 추가로 붙잡았는데요. 주변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1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바지 차림에 갈색 점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태국 파타야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 가운데 12일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이모 씨입니다. 경찰이 우선 이 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수사 계획이 정리가 되면 경찰은 어제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피의자 A씨도 검거했습니다.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태국 당국과 협의해 현지에 구금된 A씨를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공범 1명도 추적 중입니다. 피의자가 태국을 출국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미얀마나 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밀입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중 1명의 구속심사가 오늘 오후 진행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권상희 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 초 한국인 남성 3명이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20대 남성을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검거가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이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가 아니라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살인 방조 혐의가 지금 최종 혐의는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이 공범이 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명이 지금 정읍에서 붙잡힌 건데 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혐의로 일단은 살인 방조 혐의를 적시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피의자가 사실 자신은 그 현장에는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그 말만 믿고 살인 방조를 끝내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범행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로는 살인 방조, 그러니까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살인 방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 이후에 아마도 살인죄로 적용 법조를 바꿔서요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어제 공범 B 씨도 캄보디아에서 검거가 됐는데 아직 캄보디아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 주재관과 또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서 피의자 B 씨가 검거된 상황인데요. 현재 B 씨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습니다. 경찰청, 이 캄보디아와 태국 경찰청과 이 용의자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고요. 송환하게 되면 경남 경찰청으로 압송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럼 이제 공범 1명만 남았다는 건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려졌습니까? 일단은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미얀마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 C씨가 우리 경찰과 이제 현지 사법당국들이 공조해서 지금 추적 중인데요. 일단 2020년 이후에 8차례나 태국을 드나들 정도로 현지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삭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016년부터 17년까지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절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또 폭력 전과까지도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피의자들이 과거 불법 도박에 또 가담한 사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과거 이 불법 도박에 가담했던 전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번에도 금전과 관련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거된 A 씨와 B 씨의 경우 이 고향 선읍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주 중인 C 씨 인근 광역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A 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사업 제안을 받고 태국을 방문해서 현재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살해 동기 등의 이 구체적인 사건의 실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B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범행 동기잖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나요? 일단 물론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뭐 마약이나 이런 것 관련보다는 아까 나왔던 뭐 도박 사이트라든지 또는 이제 금전 문제 이런 쪽으로 범행 동기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공범까지 다 붙잡아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일단 유가족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마약 범죄 연루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국에서 피해자가 사업을 했다든가 뭐 태국인 아내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과 다르다고 유가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고기 먹다가 주사 바늘이 나왔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글을 작성한 A 씨 지난 9일에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이 2+ 등급의 한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예. A 씨 주말에 남편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먹던 중에 뭔가 딱딱한 게 씹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뱉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철심이라서 크게 상관하지 않고 고기를 계속 남편과 구워 먹었는데 그런데 뭔가가 또 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뱉었더니 주사 바늘침, 뾰족한 앞머리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바늘 조각을 삼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A 씨는 바로 식사를 중단을 했죠. 그리고 고기를 이제 꽤 가위로 커요. 계속 잘라본 겁니다. 혹시 네네. 바늘 조각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바늘 조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600g 중에 400g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삼켰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응급실에 가본 겁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더니 A 씨는 다행히 멀쩡했지만 네. 남편의 위장에서 바늘 조각으로 저렇게 추정이 되는 발견됐군요.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 저게 바늘로 추정이 되는 이물질이 지금 사진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그 철 조각들이 그 바늘의 앞머리처럼 보이는 뾰족한 모습들도 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2마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삼켰다라고 한다면 사실 건강상에도 크게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 씨가 판매업체에 문의했더니 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라서 통화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상담글을 남겼더니 월요일 오전
오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판매업자가 저런 게 나올 리가 없다면서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알아보고 연락해주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저녁 때쯤 이 퇴근 시간쯤 돼서 연락이 와서 이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하면 이 관련해서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삼킨 바늘이 혹시라도 내장을 찌르거나 또 박혀서 저 바늘침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 사실 남편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고 있고요. 병원에 매일 찾아가서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꽤 큰 크기에 좀 끝에 뾰족한 거 보니까 꽤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햄버거에서 비닐 장갑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분이 일단 햄버거, 그것도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서 햄버거를 시켜 먹은 겁니다. 그런데 패티하고 야채 사이에서 비닐 장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위생 장갑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크네요. 그게 통째로 지금 나온 겁니다. 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에 연락을 했겠죠. 그랬더니 점장이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햄버거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경위를 확인해본다라고 해놨으면서 점장이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가 점장에게 다시 연락을 했더니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고 위생장갑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면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게 아니니까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 점장이 통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성의 없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점장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본사 고객센터로 항의를 했는데요. 본사 며칠 뒤에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저 위생장갑 들어간 것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 먹고 탈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보상 책임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B 씨가 이 사실 언론에 알리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더니 고객센터 측이 사실대로만 제보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이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를 했고요. 식약처에 통보를 받은 이 관할구청 불 씨의 매장에 대한 조사를 나갔는데요. B 씨의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비닐 장갑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장 측은 구청의 문제 지적에 잘못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지금 먹다가 나온 것도 화가 나는데 저런 반응이 나오면 사실 더 황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본사가 거짓말을 또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요. 예. 본사에서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B 씨가 얼마의 보상금을 원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햄버거 업체 매장과 본사는 모두 B 씨에게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야만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 보상을 못 해준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짓말 논란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본사 관계자는 내부 보고상에서의 어떤 잘못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소 인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적절한 사과와 또 치료와 보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배우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이 범죄도시 4가 1000만 영화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 배우 마동석 씨의 감사 인사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저희 범죄도시 4가 드디어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로써 범죄도시 시리즈가 총 4000만이 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더욱 진화되고 더 재미있는 시리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도시, 범죄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범죄도시 4의 1000만 돌파가 기념비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영화 시리즈 최초로 트리플 1000만을 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범죄도시 2가 개봉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해 3가 개봉되고 이번에 4번째 시리즈가 개봉된 건데 연이어 지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겁니다. 뭐 한국 영화 하면 사실 시리즈 영화 제작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국내 개봉작 중에서 3편의 1000만 영화를 낸 시리즈 하면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가 유일합니다. 1000만 영화가 되는데 걸린 시간도 상당히 짧았는데 이 두 번째 시리즈와 세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각각 25일, 개봉 25일째만 그리고 32일째 1000만 영화가 됐는데 이번 네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개봉 22일째 1000만 관객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도시 첫 번째 시리즈부터 이번 네 번째 시리즈까지 토탈 4000만 관객 이상이 본 겁니다. 와.
네, 그런데 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한 이 천만 영화 이게 무려 6편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게 말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이렇게 많았구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2016년에 부산행 있었고요. 그리고 신과 함께 재화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인과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죄도시 2, 그리고 범죄도시 3, 그다음에 이번 범죄도시 4까지 무려 6편이나 천만 영화에 지금 등장한 배우가 됐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최다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야말로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이 또 스승의 날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요. 이 학생들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던 50대 교사가 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4명에게 새 삶을 준 뒤 하늘의 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된 일인가요? 35년 동안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했던 전북 무주고등학교의 이영주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예. 지난 7일 승진 연수를 받으러 짐을 챙기던 중에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이 교감 선생님 평소 본인이 죽게 되면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또 장기 기증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시신을 기증해서라도 의학 교육 또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도 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교감 선생님 이번에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4명에게 기증했고요. 또 피부와 연골 등 신체 조직도 100여 명에게 기증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교감 선생님의 별명이 세인트 리였다고 해요. 세인트는 아시다시피 성인이라는 네. 호칭이잖아요. 예. 그만큼 20년 넘게 어려운 이유도 후원도 했고요. 특히 이제 생활이 어렵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크게 마음을 써주신 그런 성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결혜 씨가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본받겠다라는 또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비구름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며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에도 최대 80mm의 마른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 22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과 경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5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